작년 초에 아마 여기 많은 의원님들도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요. 그 작년 초에 성장 우선이라는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집권플랜본부에서 K 먹사니즘 본부장으로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성장이 정말 절실하다. 그래서 분배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성장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3%대, 5년 내에 3%대 성장, 나아가 4%대 성장으로 가자. AI, 10만 GPU 데이터 센터 만들자. 모두의 AI 하자. 문화주도, 안보주도 ABCDF. 그래서 그리고 기업이 중요하다. 빅테크 기업 6개를 만들자. 50조 모태 펀드, 신아시아 전략,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OMB, 관리예산처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전략이었었고요. 2월 10일 날 그 당대표께서 당시 지금 대통령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와 바이오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시키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져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책들이, 국정과제들이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8월 22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 성장 전략이 발표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그 궤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부가 계속 성장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의 성장과 그 이후의 성장을 얘기한 거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옛날에 얘기할 때는 항상 무슨 성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을 앞으로 팍 내세우지 못하고 무슨 성장이다, 포용 성장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냥 성장 이 자체, 그리고 진짜 성장, 이렇게 성장 자체를 목표로 가져가게 된 것이죠. 국정과제의 그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과제의 목표는 5가지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원래는 4개, 제가 비전 TF에도 있었었는데 4개를 원래 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균형 성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더해서 5가지 목표를 했고요. 이렇게 보면 혁신 경제 쪽과 균형 성장 분야가 대부분 성장과 연계되는 국정과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 한 50개 정도의 국정과제가 여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ABCDF 산업별로 어떻게 그 국정과제들이 배치되어 있고 주요한 내용들이 뭔지를 간략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워낙 많은 양을 오늘 다루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한 키워드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요. 이따가 Q&A 할 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입니다. 국정과제가 AI 관련해서는 8개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정과제에서도 AI에 관련된 영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요하게 AI를 다루고 있는 국정과제는 8개고요. 이거를 좀 키워드별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AI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좀 본다면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AI를 위해서 GPU를 공급을 해주겠다. GPU가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충 조사를 해보면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이나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약 한 10만 장 정도가 수요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장 정도를 제공하자는 게 1차적인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는 것,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사실 AI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여하히 가지고 AI를 잘 훈련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개인정보 보호와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스페이스, 그래서 가명 정보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 그래서 거기서 AI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분야별로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들고 한편에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이죠. 그 6G 상용화. 이 네 가지가 그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R&D가 있겠죠. 그래서 소버린 AI 개발, 그리고 AGI, 그리고 국가 AI 연구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래형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NPU, 그리고 PIM 등 이런 그 반도체를 국가가 개발하는 것. 우리가 그 AI 그러면 사실은 컴퓨터 비저닝 쪽에서 시작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자연 언어 처리, 그래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피지컬 A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자는 게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거는 로봇과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결국은 피지컬 AI라는 건 AI가 어떤 기기들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휴머노이드, AI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실증할 수 있는 AICT, 미래 모빌리티, 이거는 이제 국토부 쪽에서 관할하고 있죠. 그래서 국토부의 과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산업에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까? 우리가 그 DX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전환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걸 이제 AI 전환 시대에서는 팩토리를 AI를 결합시키자. 그래서 AI 팩토리 그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AI 정부, 전자정부에 이은 AI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죠. 그 규제를 잘 해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한편에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AI 기본사회, 그리고 이제 인재 육성, 그리고 결국 옛날에 우리가 IT가 발전했을 때는 인프라는 결국 초고속 인터넷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우리 국가가 다양한 IT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었었고요. AI 시대는 뭘까? 그럼 국민이겠죠. 사용자이겠죠. 그래서 모두의 AI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AI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가버넌스를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이 핵심적인 정책의 키워드들입니다. 뒤에는 하나하나 그 8개 국정 과제별로 제가 그 하나하나 보여드리는데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GPU에 관련된 것, 6G에 관련된 것, 데이터 스페이스에 관련된 내용들, AI 위원회, 그리고 지금 5개 업체가 선정이 됐죠. 기업들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것들 활용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술이 민간으로 또 스피로버가 되고 인재가 더 육성되는 그런 또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그리고 대학원, 융합 인재 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테크가 같이 있는데 국가 AI 연구소, AGI, 반도체 개발, 피지컬 AI 이런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고요. 기본사회입니다. 그래서 AI 오남용 대응 핵심 기술이라든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
글로벌 협력, AI 정부 실현, 개인정보 보호 체계,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한편에 또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AI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AI 원본 정보 활용 특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AI 팩토리, 여긴 주로 산업부 과제입니다. AI 팩토리,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과제인데요.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되어 있고요. 좀 생각을 해볼 것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토론을 안 하겠지만 AI 3강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그 3강의 정의가 뭐냐? 미중 한참 떨어지는 3강이냐? 아니면 어깨를 나란히 하는 3강이냐? 어떤 부분은 미국이 강하고 어떤 부분은 중국이 강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가 강한 3강이냐? 이거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민간의 AI 투자, 정부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민간이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민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은 AI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인데 그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A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B, C, D, F를 하는데 AI 다음에 중요하게 한 게 이제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섯 개 국정과제가 있고요. 이거를 좀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가 송전망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망이죠. 그걸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서해안 송전망이 30년대에 완성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호남권의 접속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상 송전망을 패럴하게 구축하는 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U자형 전력망을 완성하는 건 40년대의 목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지금 재생에너지 생산업자가 몇십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전력 생산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시장의 컨트롤이 좀 상대적으로 쉬웠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실시간으로 할 필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시장에 대한 개편 문제, 요금제 문제, 그리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송전망이고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돼야 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의 2030년에 지금 현재 목표는 78기가와트 시설 용량이 목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과거에 만든 거고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결국 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이 주요한 것이 될 텐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여하히 하려면 결국 규제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격거리 규제 문제, 그리고 사실 그 영농형 태양광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한 내용이고요.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이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기업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산업이죠. 그래서 차세 태양전지나 해상풍력에 관련된 터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을 또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관련해서 ESS라든가 DR, 수소, 히트펌프, 배터리 애저 서비스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로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전력기기 산업 이런 부분들을 키우는 문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아리백 산단 이슈가 또 있죠. 그래서 아리백 산단의 특별법을 만들면서 아리백 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환경 조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줄 것인가,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고요. 그 탄소 중립에 관련된 2030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2035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2050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넌스 측면에서 기회 시민 회의를 도입하는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철광 석화에 있어서 그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순환경제, 탈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의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 국정 과제별로 나온 내용인데요. 보신 것처럼 여기는 송전망 그리고 전력 시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공급 문제, 설치 문제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햇빛 바람연금 확대, 그리고 아리백 산단에 대한 이슈. 안 넘어. 네.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것.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전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순환경제, 생태계에 관련된 과제들이 쭉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년대, 40년대 구축이 되는 게 돼 있거든요. 송전망이. 이거를 좀 땡길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데 물론 구축하는 데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여하이 좀 땡기느냐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전히 규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아리백 산단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요. 결국 환경은 만들어주지만 거기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앵커가 될 만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산업을 타겟팅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에너지 믹스에 관련된 이슈 부분들, 사회적 대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B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입니다. 바이오 헬스에 관련해서는 2개 국정과제가 있고요. 주요한 이슈는 이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파운드리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바이오 파운드리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똑같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설계를 하고 바이오 생산을 바이오 파운드리에서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미래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의약품이나 아니면 심지어 식량까지, 음식까지 이 바이오 파운드리에서 생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파운드리를 굉장히 중요한 미래 과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그 위탁 생산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의료기기, 인재, 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들이고요. 그리고 K-의료, 이거와 연계된 K-뷰티 산업을 육성하고 진출시키는 것, 그리고 그 백신 기술 같은 경우는 필수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그 공급 안정을 위한 정책,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국정과제에서는 주요한 그 의료랑 K-의료, 뷰티 관련된 이런 과제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C, 컬처죠. 4개의 국정과제가 있고요. 핵심적인 그 과제로 보면, 핵심적인 정책으로 보면 정책금융을 대폭적으로 상향하는 것, 컨텐츠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그리고
핵심 그 7개 컨텐츠 산업, 영화, 음악, 게임, 그리고 OTT 컨텐츠 육성까지 7개의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그리고 OTT 자체가 지금은 넷플릭스 중심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 K-푸드, K-뷰티의 글로벌 진출, 그리고 이 K-컨텐츠랑 연계해서 관광객 수를 늘려서 우리 그 K-자영업에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 그래서 3천만의 외국인 관광객을 2030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게 이제 목표고요. 제가 옛날에 제시했을 때는 5천만을 하자라고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한 3천만 정도를 타겟팅하고 있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7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천만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을 하고, 한편에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 관광을 확대하는 이런 과제들이 주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과제별로 좀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책금융에 관련된 것, 문화강국위원회 설치, 그리고 외국의 해외 컬처 네트워크라든가 코리아 센터들을 확대하는 것,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관광을 확대하는 것. 디펜스입니다. 지금 몇 분? 네. 3개의 국정과제가 정리되어 있고요. 제가 죄송한데 마지막 국정과제는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보안 때문에 국방 쪽은 좀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강 아니까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년의 달 착륙, 45년에 화성 탐사를 하자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발사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탄 엔진 재사용 발사체 개발하는 것, 첨단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전, 전남, 경남에 트라이앵글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항공기 엔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방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부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주요한 정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방산에 관련된 엔진이라든가 비행체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팩토리입니다. 애초에 집권플랜본부에서 제안할 때는 A, B, C, D, F에서 F는 푸드였었습니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푸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푸드가 또 미래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대통령께서 제안하실 때는 F를 팩토리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맞다. 그래서 팩토리와 푸드 2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팩토리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고 푸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국정과제가 들어가 있고요. 조금 내용이 좀 많은데요. 첫 번째, 우리 아까는 성장 동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팩토리 쪽은 기간 산업 쪽이죠. 기간 제조업 쪽이 상당히 많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그리고 지금 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팹리스 기업들의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한 그 레가시 파운드리,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아예 하이 레벨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낮은 수준의 파운드리, 공공 파운드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반도체 이후에 중요한 산업이 배터리 산업이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정책들, 전고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산업이 자동차죠. 그래서 친환경 미래차,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또 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보면 UAM이라든가 고속철도, 그러니까 400km 정도의 고속철도, 그리고 하이퍼 튜브 부분에 대한 개발 이슈, 그리고 양자 기술, 소부장 관련된 것, 핵심 광물, 뿌리 산업, 이런 것들이 주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한 것, 기계 산업에 대한 것, 디스플레이 산업, 섬유 패션에 대한 것, 이런 그 정책들이 다 이번 국정과제안에 포괄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해운 물류 쪽으로 주요하게 보고 있는 북극 항로에 대한 것, 그리고 해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건설 산업, 그리고 철강, 석화,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위기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로 어떻게 발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 탄소 감축 기술을 철강, 석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식량 안보에 관련해서는 K푸드, 스마트 농업, 수산업 혁신, 먹거리 유통통신, 유통 혁신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들인데요. 이게 산업부에서는 이런 과제들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주력 산업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4대 제조 강국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가지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그 교통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고, 해수부에서는 북극 항로에 관련된 뭐 쇠빙선 건조라든가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와 관련해서 식량 안보에 관련된 것들, 스마트 농업, 또 유통 단계 축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농림부에서 돼 있고요. 해수부에서는 또 스마트 양식이라든가 블루 푸드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F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산업이고 사실 우리나라의 뭐 굉장히 주력 제조업들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국과의 경쟁력이 지금 반도체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잃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어제 아주 저는 오늘 새벽에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정말 대통령님이 잘 하셔가지고 트럼프와의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생산 거점을 계속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산업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될 것 같고요. 또 한일 협력에 있어서 경제 산업 협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중요하고, 뭐 인력에 대한 거나 또는 AI를 적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A, B, C, D, F 산업별로 국정과제가 뭐가 좀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 A, B, C, D, F 산업을 잘 육성하려고 그러면 좀 공통적인 산업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R&D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그 팔리시들을 또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 1분과에서 정리한 것도 있고, 여기 오기영 의원님 계시지만 또 2분과에서 정리한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R&D 관련해서는 3개의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5% 회복이죠. R&D 예산 5% 회복입니다. 그리고 R&D 예타를 우리가 일부에 대해서 폐지하는 문제, 그리고 PBS를 폐지하는 것, 그래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거죠. 그래서 개편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고요. PBS를 폐지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출연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연연 평가 문제, 기체 연구에 대한 확대, 중요한 것이 이제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것, 그리고 PBS를 개편하면서 주요한 그 R&D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미션 중심의 R&D입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 기술을 우리가 선정하고 미션 중심의 큰 R&D, 문샷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한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밑에 쓴 거는 지금 가설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문샷 프로젝트의 예시들입니다. 우리가 문샷 프로젝트 이러면 좀 그 딱 안다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3메가 디램 개발 아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CDMA 개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차세대 HBM 반도체 측면에서는,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것들은 휴머노이드에도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양자 기술에서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CCUS, 탄소 포집 기술이죠. 그리고 차세대 SMR, 이런 내용들이 그 과학기술 쪽의 중요한 주제로 정리되어 있고요. 이것이 일종의 문샷 프로젝트의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창업을 하더라도 유통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다 딥테크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술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딥테크 창업이 R&D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돼 있고요. 특허나 뭐 지식재산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대하는 것, 그리고 PBS 개편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초연구를 대규모로 좀 확대하는 것, 그리고 외국 해외 인재를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 브레인 투 코리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빅샷 프로젝트들, 문샷 프로젝트, 미션 중심의 R&D를 어떻게 여하히 진행시킬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요. R&D가 중요한 정책이라고 그러면 또 하나가 창업이죠. 창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국정과제가 있고요. 중요한 정책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 모태펀드가 지금 2035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사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12조의 연간 벤처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인 목표죠. 40조 정도의 벤처 투자가 일어나는 시장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2030년에 40조 벤처 투자를 하겠다. 엄청나게 적극적인 목표인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여하이 할 것인가. 결국 모태펀드를 확충하고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유니콘이 지금 14개입니다. 우리나라가 14개인데 이걸 50개 정도로 끌어올리자는 게 또 목표고요. 우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딥테크 쪽 영역을 테크 쪽 영역에 대한 창업 문제, 그리고 지방과 연계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10개의 전국의 창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 그리고 규제 자유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스타트업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이고요.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그리고 한국형 일종의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R&D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 스마트 공장이 중소벤처부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AX, AI를 접목시키는 것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혁신 공공조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혁신
제품이라고 하면 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이 프로그램을 사실 제가 이걸 같이 했었는데, 제가 만들었었는데 당시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우리 조달 예산의 1% 그리고 궁극적으로 3%까지 가져가자라는 목표였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한 2조 원 정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4대 강국을 위해서 모태펀드를 확대하는 문제, 딥테크에 대한 투자 문제, 그리고 창업도시, 지역 성장 펀드 조성, 이런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중소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STTR,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이라든가 팁스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입니다. 통상. 세 번째가 통상입니다. R&D, 창업, 그리고 통상입니다. 통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국정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산업통상, 경제안보의 연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결국 가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되죠. 그런 부분, 그리고 핵심 공급망 관리와 핵심 광물에 대한 것. 지금 우리가 6,800억 달러 정도 작년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조 달러를 수출하는 것을 가져가자라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사실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자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품목과 시장과 주체를 다변화하자라는 거고요. 주체 다변화는 결국은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을 수출 기업들로 육성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3,500억 불에 대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뭐 트럼프가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돈을 내는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디커플링을 기회 삼아 우리가 미국과 리커플링을 하면서 아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 이슈들, 그리고 신한일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보완하는 문제, 신아시아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가 신남방, 신북방 전략이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사우스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좀 뛰어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오세아니아도 있을 수도 있고, 인도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랍으로 더 성장하는 문제도 있을 거,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 문제, 그리고 새로운 통상이 지금 이제 공급망, 기후, 디지털 쪽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단순한 그 제품 무역에서 벗어나서 이 부분들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경제안보에서 중요한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건 산업부의 정책 과제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외교부 쪽에서 정책 과제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지금 APEC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협상을 여하히 잘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APEC이죠. 그래서 APEC에 대한 것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죠. 다음에 중요한 것은 R&D 등등 규제고요.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 여기 도사님이 계시는데 오기영 의원님이 규제 TF장이셨는데 저는 이제 TF1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성장이 걱정이 되니 일정 기간 좀 유예하고 상황을 좀 보자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게 어떠냐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규제 샌드박스가 2+2입니다. 그러니까 2년 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안 되면은 그때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예 기업이 자기가
기업을 아예 폐쇄시켜버리고 새로 창업하는 것까지 나타나는 등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법령을 좀 정비해 주자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아예 이 메가 규제 샌드박스 2+2에서 벗어나서 아예 그 특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광역이나 초광역 단위의 그 메가 특구를 우리가 진행시켜 보자. 이게 균형 성장이라는 측면과 연계시켜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규제 합리화가 총리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의 가버넌스, 규제 가버넌스 체계 정리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진행돼서 뒤에는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쭉 그 산업 규제에 관련돼서 정리가 돼 있고요. 저번 주에 아마 그 홍성국 의원께서 이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홍 의원께서는 주로 조성에 관련된 이슈를 좀 다뤘다면 경제 이분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만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은 이게 일종의 마중물이 돼서 민간 투자도 같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랬을 때 그쪽을 어떻게 모티베이션 해줄 거냐는 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하나는 국민 펀드가 재무적 투자냐 전략적 투자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전략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재무적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한 투자 영역이 AI 인프라라든가 성장 동기에 관련된 것, 유니콘 육성, 지역에 대한 마중물 투자 같은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홍성우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영역들별로 그 전체 펀드의 또 모펀드들을 각기 구성하는 내용들을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 문제, 결국은 이 부분은 재무적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고 앞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산업 정책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펀드에 대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ABCDF의 산업별로 각기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한편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뭐 R&D라든가 규제라든가 다양한 산업 정책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균형 성장 특위의 그 전략 TF를 맡아서 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균형 성장은 단순하게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균형 성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측면에서의 인프라, 사회 소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국정 과제가 사회 쪽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 돌봄이라든가 있고요, 의료라든가 그리고 여기 균형 성장에 관련된 전략 1의 과제들이 있고 그리고 농어산촌에 관련된 그 4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균형성장 특위에서 정리한 그 균형성장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가지 전략인데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 성장이다. 지역의 경제 성장, 산업 성장이다. 기업 성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5극 3특의 체계를 완성하는 것은 수도권은 어떻게 갈 것이고 행정수도는 언제까지 완성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4극 3특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공공기관 이전 문제, 중소도시, 그 안에서의 또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도시 육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루고 있고요. 농어산촌이 이제는 사실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전환의 모든 것이 농어산촌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농어산촌이 움직이는 문제, 그리고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가 같이 따라가줘야 되니까 의료라든가 돌봄, 이런 부분들, 지역 교육, 이런 것들을 혁신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이것의 가장 근간은 결국은 자치분권에 대한 강화다. 그래서 그 5가지 전략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책들인데요. 결국 여기서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가 항상 균형 발전 얘기를 할 때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많고, 그래서 성과가 안 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초광역 단위, 그러니까 5극 같은 경우 초광역이죠. 광역을 뛰어넘는 광역연합이죠. 초광역 단위 또는 3특의 중요한 특별자치도 단위로 미래 성장 산업을 큰 것을 지역이 제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5종 패키지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 중에는 규제를 풀어주는 문제, 그래서 메가특구라든가 R&D, 그리고 펀드, 그리고 인재 육성,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것들을 한다는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 지역별로 다 특성들을 가지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부울경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자율주행 모빌리티나 뭐 휴머노이드, 이것이 아마 미래 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전라 같은 경우는 아리백과 연계된 기후테크라든가 이런 새로운 산업들, 에너지 산업이 중요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거기 특성에 맞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재정을 강화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논의가 좀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가 부처별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밑에서 3번째입니다. 이것을 포괄 보조금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요. 예타를 지방인 경우에는 더 규모를, 예타 기준을 더 상향시켰습니다. 2배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 이것들에 대한 가버넌스를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많은데 그냥 쭉쭉 그 과제들을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재정, 인재육성 지원, 교통인프라, 네, 여기까지 제가 그 과제들을 쭉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뭐를 이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KPI죠, 목표, 키 퍼포먼스 인덱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주로 민생을 제외하고 성장에 관련된 그 핵심적인 2030년의 모습들이고요, 목표죠. 사회 쪽에서는 그 문화 쪽에 관련된 K컬처 시장 규모라든가 관광객 수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목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균형 성장과 관련돼서는 철도라든가, 그리고 GRDP, 지역 GRDP,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GRDP가 4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50% 이상으로 다시 여하에 올리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행이 중요하죠. 그래서 재정이 어떻게 여하이 잘 지원이 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관련되는 입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에 관련된 이슈들을,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을 마치고요. 이렇게 하면 3%대 성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적어도 성장의 턴어라운드를 이루어올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실패한 대통령이 계속 나올까? 딱 그 공통점이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 성장률이 매 정권마다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성장률을 다시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 여태까지 나온 과제들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